예, 화목한 런치 스탁 제 8월 이제 13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번 주는 15일이 이제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광복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목한 런치 스탁은 이번 주는 오늘 영상만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를 미리 예고를 좀 할게요. 우리 NH투자증권에서 한동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인사이트 관련된 종목 얘기, 산업 얘기가 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발간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화요일 날 우리 또 한승현 연구원, 그 다음에 또 김다연 아나운서님 모셔가지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미리 예고를 먼저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 오른쪽에 두 분께서 FICC의 이제 살림꾼들이죠. 두 분 모셨는데 야, 뭐 얘기할 거야? 무슨 주제가 어떤 걸로?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스튜디오 와서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하나씩 한번 이렇게 티키타카 해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워낙 지금 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현재 그 팩트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한번 뭐 돗자리에 깔 수는 없지만 저 대충 한번 밑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유, 피곤하시죠? 네.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준은 느긋하다. 근데 언론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아래 공포, 뭐 최근에는 어떤 법칙까지 뭐 3회 법칙? 어쨌든 뭐 경기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그런데 금융시장은 벌써 요동을 쳤단 말입니다. 우리 월요일 날 시작에는 벌써 한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신용 물량들이 엄청 이번에 출회가 됐거든요. 엄청난 피를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또 보란 듯이 또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금융시장이 일단 망가졌어요. 근데 투자 심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경기 침체 될까봐 이 소비자들, 이 투자자들이 진짜 주머니 이제 계속 허리띠 계속 졸라맬까봐 이것도 실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셀까봐 진짜 이렇게 겁준 것이 진짜 현실화 되는 시계가 더 빨라질까봐 좀 걱정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썸네일. 10년물 금리 궤적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뭐 혹시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원자재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원자재 지수라고 하면, 뭐, S&P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로저스 인터내셔널 커머디티 인덱스라든가, 이 원자재 지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 통상 원자재 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랑 원자재 지수랑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통상 이제 10년물 금리가 경기를 반영하는 그런 이제 지표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원자재 시장은 수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원자재 지수가 내려가고 반대로 올해 연초처럼 금리가 재차 또 반등하면 저희가 올해 유가도 연초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또 원자재 시장이, 경기 나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사실인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상반기 시장,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계속 호재였거든요. 그때 그쵸. 우리가 지표를 볼 때, bad is good. 미국 지표 나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심리를 계속 상반기 내내 가져왔었다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좀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흐름 자체가. 오히려 bad is bad라는 단어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이제부터 경기가 상당히 나쁠 거야. 이제는 위험자산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상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게 경기를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도 원래는 원자재 지수처럼 양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올해 상반기가 좀 비정상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이 금리의 흐름 자체가 이 경기라고 하는 판단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거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재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지 않을까라고 보면 저는 뭐 저희 썸네일에서 말씀하셨던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문제 제기했어요. 자, 강성원 연구원님.
금리 궤적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도 시장에 한번 샥이 있었고 올해 4월에도 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밀릴 때 샀던 위험자산 샀던 분들이 승리자가 됐었던 거고 근데 그때의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콜로 샥이 온 게 아니라 인상 콜로 샥이 왔어요. 작년 10월 달에는 기준금리 더 올릴 수 있다. 뭐 10년물 금리가 5% 가니까 다이먼 회장이 6% 7%대 얘기 나오면서 긴축 공포 때문에 시장에 샥이 왔던 거고 올해 4월 달도 야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 인상할 수 있어가 나오면 또 샥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금리 인상 공포로 샥이 오면 연준이 말만으로도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 공포가 왜 나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경기가 좋은데 인상 샥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면 오히려 연준이 조금만 다독여줘도 시장이 급등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금리 어떻게 보면 인하 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게 나오면서 샥이 온 거니까 그동안 밀림사자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먹혔던 전략이고 샥이 올 때마다 위험자산을 말 그대로 줍줍했던 분들이 승리자였다면 지금은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야 연준이 금리를 올린데 여기서 오는 샥이 아니라 실업률 지표 보고 ISM 지표 보고 야 이거를 보니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데에서 온 샥이에요. 거기서 온 샥이기 때문에 결이 다른 거랑 두 번째가 10년 금리 4%의 의미가 되게 심플하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입니다. 미국의 목표 물가가 2%예요. 두 개 더하면 명목 성장률 기준 4%가 중심선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를 넘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매크로쟁이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쨌든 정상보다 뜨겁다라는 거를 반영해요. 미국 10년물이 4% 위에서는 어떤 샥이 와도 일단 경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메이크업 해갈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샥이 왔을 때도 미국 10년물이 5%대였으니까 정상보다 훨씬 강한 경기에서 샥이 온 거예요. 버텨냈어요. 올해 4월 달 샥이 올 때도 1월 달, 2월 달 야 시장 망한다 하다가 3, 4월 달에 금리가 4% 위로 올라오고 샥이 오면 이겨내요. 근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4%를 조금 하회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결국 시장이 반등하다가 4%선 앞에 두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지금은 미국 경제가 어쨌든 쿨다운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에서 배드 뉴스가 나오면 이젠 배드스 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기준 4% 언더에선 배드스 배시고요. 10년물 기준 4% 위에서는 배드스 굿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4%가 중심선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표가 실제로 안 좋게 나온다면 자산 가격이 반응하는 지금까지의 함수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bad is good보다는 bad is bad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 달, 저저번 달까지는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의 레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갭이 조금 불리시하면 4.5에서 한 3.8 정도로 사실 형성이 됐었는데 이젠 좀 약간 다운 레벨 된 것 같아요. 한 3.5에서 한 4%, 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한 4.2? 일단 저항선으로 보면 4.1, 4.3 레벨이 저항선 4.2, 역할을 4.3?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균형보다 조금 강하면 강할 것 같다 정도인데 4% 언더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쿨다운 된다라는 거고 이 레벨대에서 배드 지표가 나오면 시장은 되게 불편할 겁니다. 어떤 것이 도화선이 될지는 차트 한번 보면 뭐 일단은 뭐 일본 쪽 움직임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구리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일봉의 모습이고 이게 닥터코퍼의 형님들의 반등이 이게 아직은 약해요. 이것도 한번 황병진 연구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쪽도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디 있죠? 이쪽 유가 움직임은 최근에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한번 좀 바꿔주세요.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문제는 단타꾼들이 엄청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약간 그 트레이더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은 인베스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중장기, 롱텀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의 지금 입지가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방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여정 아닌가? 일단 그건 인정하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있어요. 요거는 좀 인정하십니까? 두 분 다? 좀 애매한가요? 언제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경기가 저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역병 때문에 경기 침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게 경기 침체를 겪었었죠. 그때는 뭐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 전 세계 정부가 엄청나게 유동성을 이제 시장에 투입을 하면서 받쳐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사실 회복된 것도 과거의 트렌드보다는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도 됐고, 뭔가 대부분의 지수들도 엄청나게 높게 지금 올라와서 저희가 결국은 항상 샥이 오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레이트 사이클이 오고 경기가 침체로 가는 그 사이클을 과거에는 항상 10년 사이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성원 연구원이랑 저랑 지난주에 좀 이야기했던 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통상적으로 우리 경기 사이클 그중에서도 우리 항상 10년 사이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번 경기 침체 맞고 나서 이제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레이트 사이클일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강성원 연구원한테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각도를 봐야죠. 각도를. 저희가 10년간 금융위기 이후에 올라온 각도와 코로나 이후에 올라온 각도를 비교해 보면 단순히 랭스를 가지고 원래 10년인데 5년이니까 이번에는 아직 아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라고 하시는데 어마어마하다 하면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뭐 지금 제가 차트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이제 M2 증가율이랑 유통속도 증가율을 이렇게 빼보면 그만큼 돈이 다 이제 자산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역대급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시장에서 고민이 뭐냐면 이 돈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중앙은행들도 감히 전망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저희가 잭슨홀의 주제가 다시 한번 이제 통화정책의 채널 같은 걸 점검한다라는 주제인데 이게 올해 사실 잭슨홀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초에 영란은행에서 이미 연구보고서를 버냉키한테 어떻게 줬냐면 왜 중앙은행들이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전망을 실패했을까? 이게 주제예요. 결론이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모델이 하나도 안 막혀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럼 그 돈이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중앙은행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은행은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시장의 구루들의 비판이 왜 나오는 거냐면 니들 지금 갖고 있는 모델로 어차피 이번에도 못 맞췄는데 지금은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도 너무 과도하게 느긋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고 저는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 아래의 공포라고 하는 것을 당장 우리는 뭐 경기 침체 될 거기 때문에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뭐 팔아야 되냐. 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보는 그 경기 침체 시점이 어딜 거냐를 맞추는 게 이제부터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좀 예측해 나가는 영역일 것 같은데, 예.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뭐 단기 트레이딩 장세 자체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면서도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은 경기가 워낙 이제 세게 확장 국면을 좀 경험을 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레이트 사이클이다라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 향후 1년 내에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래도 이 R이라고 하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씩은 좀 방어 포지션 자체를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좀 그래도 좀 부드러운 남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쇼크라고 하는데 샥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미리 겁을 주다 보면 그러니까 이미 뭐 시장은 좀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너무 이제 벌써 2년 뭐 내년이나 좀 내후년 정도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2024년 이제 3분기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좀 벌써 시장이 좀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뭐 경기 침체만 놓고 보면 좀 시장이 너무 빨리 베팅하는 거는 좀 이룰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올해 연말에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또 결국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내년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경제 상황 자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트레이딩 할 만한 그런 저는 기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포퓰리즘이 만연한 지금 정치 상황들 또는 대선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좀 막아주지만 결국은 아래쪽으로 좀 내놓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결국 하반기라고 보면 이게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모든 걸 다 방어로 가져가자라는 말씀보다는 저는 대비는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화목한 런치 스탁은 좀 간접적이나마 직간접적인 솔루션도 막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권은 어떤 거를 좀 담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뭐 채권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좀 약간 저는 좀 강론으로 넘어가서 실전용으로 어떤 채권이 좀 유망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 지금 채권이어야 하는지 요 정당성, 요 명분을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역사책을 쭉 보고 이때 침체가 있었네라는 걸 사후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정책 당국의 대응이 없었으면 저희 역사책에 더 많은 리세션이 기록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SBB가 터졌고 CS가 망할 때 재무부가 빠르게 대응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의외로 모든 은행들이 왜 꼭 금요일날 망해? 주말 중에 다 정리해야 되거든. 대응이 있으면 리세션이 안 와요. 근데 지금의 시장이 느끼는 공포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이 양원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는 정부 입장에서 공격적인 정책 대응이 어렵다. 두 번째는 연준조차도 여기서 빅컷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해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선 전에는 정책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의 근원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침체에 솔리드한 증거가 없어. 이건 모두가 동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없을 뿐이지 나중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사실은 중앙은행도 정책당국도 쉽게 예전처럼 SBB 때처럼 이틀 만에 돈 쏴주고 이틀 만에 야, 얘 누가 가져가 이렇게 정리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은 흔히 말하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매크로가 알아서 버텨줘야 되는 3개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땐 시장의 공포의 가장 근원에 있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당연히 보험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보험의 일부가 안전자산인 채권에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거는 언제나 정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어쨌든 문제가 벌어지면 마치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통화정책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게 통화정책을 지키려는 수단이기도 하지만요. 문제가 벌어지면 정치적인 논의 없이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게 통화정책이에요. 침체가 실제로 벌어지면. 그래서 침체가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더 과격한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가장 좋은 보험은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채권을 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단기국채가 제일 저는 좋은 보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소유 사태도 보시면 의외로 채권 쪽 그리고 올해 상반기 ETF 성과만 보면 스타일별로 하이힐드 스타일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번 소유 사태 때 하이힐드는 역시나 처음으로 주식과 같은 모습 보이면서 성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이 국면에서 좋은 보험은 단기 채권, 단기 국채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 조금이라도 일드가 더 좀 있었으면 좋겠어. 미국의 우량 회사채는 뭐 다른 웬만한 국가보다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단기 우량 회사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보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NH투자증권 이제 센터에 가면 화상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화상 상담 요청 들어오면 최근에 금현물 계좌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금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해지용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왠지 점점 다시 또 안전자산의 어떤 닉네임을 또 수식어가 붙고 있는 금 관련된 얘기인데 혹시 금 전망은 좀 어떻게 좀 애매하시죠 요즘에? 뭐 애매하기보다는 뭐 저는 금 관련해서는 뭐 전망을 받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연간 전망에서 저희 올해 연간 전망에서 원자재 투자의 토픽은 귀금속 그 중에서도 금
무조건 올해 가져가자라고 좀 전략을 냈었는데 뭐 이미 금 가격 올해 연초 대비 약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원화 기준으로는 원화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원화 기준 금 가격은 더 강세를 보였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연초 대비 연간 금 가격이 사실상은 뭐 채권 금리가 4, 5%에서 채권 뭐 1년 1드 자체가 뭐 4%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자산인데 뭐 유사한 안전자산인 금이 1년에 10%도 아니고 20% 가까이 수익률을 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또 금 관련 보고서를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냈냐라고 하면 꽃놀이 패다. 금은 통화정책 긴축보다는 오히려 완화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금 가격은 금리가 내려가면 안전자산으로 좋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금 가격은 빠질 만한 재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해 연초에 2,000달러에서 2,100달러, 2,100달러에서 온스당 2,200달러, 2,300달러, 2,400달러, 2,500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숨고르기는 할지언정 이게 추세 하락 전환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린다?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다시 또 스파이크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용이 엄청나게 다시 또 좋아져가지고 경기가 엄청나게 화랑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간다라고 보면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은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들고 가자. 그래서 저희는 금 가격에 대한 전망치, 저희가 과거 물가를 얼마나 금 가격이 잘 반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실질 금 가격 기준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또는 향후 12개월 내에 금 가격은 온스당 2,65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좀 경신을 해 나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 선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숨고르기 하는 동안에는 또 살 기회다라고 보면요. 금은 꽃놀이 패다. 계속 사자. 유가도 짤막하게만 좀. 유가 최근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제목이 유가의 양방향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하자라고 하는 보고서를 좀 냈던 바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었어요. 네. 뭐 올해 연말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봐오던 유가의 밴드는 분명히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좀 바이든 행정부, 또 다음 대통령이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돼서 바이든 정책을 계속 계승한다라고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유가는 하단은 70달러, 상단은 90달러 언저리, 100달러를 넘지 않는 90달러 언저리가 가장 안정적인 유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좀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빠지면서 70달러대 초반까지 빠졌던 재료가 저희가 지난주 있었던 이제 아래 공포였었거든요. 경기가 침체로 가고 중국도 침체 우려가 있는데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라고 하는 미국마저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면 유가를 저희가 가늠을 할 때 수요 전망이 엄청나게 훼손되면서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면 이거는 완전히 경기 침체 공포가 상당히 커지는 구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처럼 다시 또 단기적으로는 침체 그런 공포 자체가 좀 과도했다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보면 70달러 선은 잘 지킬 것 같은데 뭐 당장 유가가 뭐 100달러를 제자 뚫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을까라고 보면 그거는 아직 좀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70달러 초반대에서 좀 유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재료는 한 번 더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좀 이벤트가 있다. 이게 좀 중동 쪽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 당장 이번 주에 뭐가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제는 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좀 심화가 되면서 한 2주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대통령 이제 취임식에 참가하는 하마스 수장을 암살을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암살을 했냐라고 하면 이란 영토 내에서 암살을 했어요. 그 말은 이란 본토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결국은 저희는 뭐 최근처럼 대리전 양상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간의
분쟁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뭐 유가가 $100 이상으로 폭등할 만한 재료는 없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분쟁이 각자의 영토를 건드리게 되고 사상자가 늘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중동 전역에서 만약에 이벤트가 커진다라고 보면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 좀 저희가 주목을 해서 좀 보셔야 되는 이벤트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만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보면 $70 선의 하방은 그래도 상당히 단단할 거다라고 보되,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지난주까지는 하방 변동성을 좀 확대했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방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대리전의 양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면 아직은 $100 위로 올라갈 만한 재료는 아직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하나 배웠어요. 나 금요일 날 터지는 이유. 주말에 수습해야 되니까 하나 배웠네. 이 채권 셀 사이드든 바이 사이드든 항상 요 채권 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말씀 참 잘하죠. 슈카월드도 그렇잖아. 슈카도 그 채권 매니저 출신이죠. 그리고 옛날에 그 3프로 김프로님도 약간 그쪽에서 좀 맞네요. 말씀 참 잘하세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8월 동결이죠. 그러니까 8월 동결이 시장의 컨센이고요. 컨센이고. 저희는 이제 8월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인하를 못한다가 컨센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미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시장 세미나를 가보면 셀사이드 의견은 압도적으로 8월 인하는 없을 거다. 없다. 그리고 4분기 한 번 정도 인하를 보고 있어요. 매니저들도 많은 분들이 8월은 좀 이르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3개월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왔어. 그러니까 누가 산 거야? 그러니까 지금 10년 금리가 3%가 안 돼요. 3년이 2.9대입니다. 기준금리 대비 역전폭이 60bp면 우리나라 역사상 없던 역전이에요. 그럼 지금 기준금리는 2번 정도 2 플러스 알파 인하까지 반영을 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셀사이드에서는 한 번 인하인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미 한은은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력을 좀 잃은 거고, 왜 그러냐가 포인트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기나 물가가 뜨거워서 금리 인하를 늦출 때는 금리가 튀어요. 올라갑니다. 근데 2018년에도 저희 기억해 보시면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상장사 영업이익이 무려 30% 감익되고 망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한국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미국 금리 올린다니까 어디까지 올릴지 몰라, 무서워, 일단 금리 올려가 돼버리면 오히려 2018년 4월부터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월간 기준 제일 금리가 많이 빠진 달이 우리나라가 금리 올린 날 제일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어떤 로직이냐면, 이미 한국의 경기나 물가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레벨이다. 이건 총재께서도 말씀하셨고, 근데 만약에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늦춰지면 이건 경기가 더 악화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 꽃놀이패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도 한국 채권이 꽃놀이패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못 올려도 좋고요, 올리면 경기 더 안 좋아지니까 더 빠질 거예요, 이런 컨셉이었고, 실제로 1년 반 동안 금리가 하락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 지금도 그렇게 봐요. 만약에 8월에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면 금리가 튈까? 아니, 다들 8월에 인하 안 한다고 하면서도 금리가 이렇게 끌어오른 거면, 전 개인적으로 8월 달에 하는 금리 인하를 부동산 때문에 못하면 시장의 컨셉은 확실할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때문에 못한 거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거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9월 달에 초에 8월 실업률이 나와요, 미국에. 한 번 더 실업률이 올라가면 똑같은 소유 사태가 벌어질 거고, 다행히 연준은 다다음 주에 FOMC가 있어. 근데 한국은 10월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로지컬하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를 차치하고 보면 8월 인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거 못하면 10월, 11월 연달아 해야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좀 그거일 것 같아요. 저희가 초입에 좀 이야기를 했던 게, 과거에는 배드 이즈 굿이다. 금리 내려주면, 경기 지표 나빠서 금리 내려주면 경기가 다시 또 이제 리바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자산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고민도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리면 이게 우리 10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도 채권 쪽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부동산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경기가 얼마나 나빴길래 금리를 먼저 내릴까라고 하는 고민도 생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사실 이게 되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한국에서 부동산은 너무나 이제 정치적 문제가 돼버린 건데 사실은 이게 기준금리 인상 동결이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보다는 가계대출 규제 자체가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항상 하느니 뭔가 덤태기를 쓰는 느낌이긴 해요. 가계부채 문제에.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은 충분히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정부 쪽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금리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 금통위대 총재께서 워낙 강하게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총재가 말 바꾸기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다들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총재 혼자 결단이 아니라 7명의 금통위원이 계실 거고 금통위에서 총재랑 부총재는 같이 가거든요. 총재, 부총재가 소수의견일 수 없다가 예전 총재셨던 이주열 총재께서 하셨던 말이라서 7명 위원 중에 3명 정도가 인하에 대한 콜을 내면 총재, 부총재는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8월 15일 광복절 날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참 듣기 좋은 이 방송 화목한 런치스타 오늘 주제인데 근데 방금 황병진 연구원님이 제시한 그 이슈거리는 연준의 그 9월 50pp B컷과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지금 한 번 더 그 만약에 실업률이나 이런 쪽에서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이건 다시 또 이거 또 50pp 또 얘기 나올 거거든. 또 시장 또 뭉개지는 거 아닌가? 매주마다 저희가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드 지표라든가 아니면 소프트 지표 매 월마다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 나빠지고 있다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런 해서 나빠지고 있다가 지금의 트렌드였기 때문에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좀 리바운드한 거는 사실상 주간 지표가 약간은 안도감을 만들어주면서 단기적으로 리바운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주간 지표, 저희 이제 월간 지표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간 지표에서 조금이라도 또 삐끗하면 또 언제든지 변동성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쭉 한번 이렇게 과거를 한번 한두 달 전부터 과거 돌아가 보면 트럼프의 피격 한 번 있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 작은 블랙스완이었죠. 앵캐리 트레이딩 청산 이슈? 이것도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뭐 시장에서는 약간 스마트 머니들은 미리 눈치를 챘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은 이 이슈는 정말 몰랐어요.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AI 기업들에 대한 버블 논란 이것도 사실 잠재돼 있었던 거였지만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올 줄은 몰랐었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인하 뭐 어느 정도 할지 이건 뭐 25bp 아니면 50bp 크게 뭐 큰 변동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또 남아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매일 퇴근길에 생각을 해봐요. 또 뭐가 남아 있을까? 또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 만한 뭐가 있을까? 빅뱅스가 뭐가 있을까? 큰 이슈가 있을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이슈, 지정학적 긴장이죠. 그래서 하나? 뭐 저도 지금은 또는 저희 부서 내에서도 이제 지오폴리틱스 보는 지정학적 이슈 보는 애널리스트도 중동 이슈 자체가 엄청나게 심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이잖아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그런 또 이란이 보복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일으킨다? 또는 지난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이제는 미사일 공격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또 보복을 했던 게 이란 핵시설 주변을 사실상 타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핵시설이 사실상 부셔지지 않았는데 이번 전면전에서 핵시설이 타격을 입는다. 근데 대선 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과거 대선, 이건 항상 이벤트니까. 러시아도 원치는 않을 것 같고, 미국도 원치는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당근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블랙스완이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지금 채권쟁이 강소님 생각할 때는 뭐 지금 마지막 이제 레인지하고 채권에 대한 관련된 투자 의견, 뭐 인사이트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준다라면 국내외 다 해서 레포트 한 장짜리를 한 1분 안에 좀 요약해 주시죠. 저희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목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다음 달, 뭐 이 2달 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부터 채권 투자 전략이 꽤 명확해져요. 이제부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정책 당국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장기채 베팅은 경제 베팅이고 단기채 베팅은 정책 베팅인데, 이미 마치 발표된 실적처럼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정책 당국이 인정했으면 이미 이건 먹을 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적 나온 기업들인 것처럼. 그럼 지금부터 통화정책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 지표물인 3년물, 미국 지표물인 2년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내년까지 미국이 최소 지금부터 6번, 한국은 최소 4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단기채나 미국, 한국 다 단기채를 사는데, 여기서 저희가 볼 때는 경기 침체가 1, 2주 안에 무조건 이렇게 솔리드하게 증거 확인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텐데, 튈 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레벨에서 10에서 15% 정도 튀면 그때는 단기채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게 포지션을 늘리자가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네, 황병진 연구원님의 이 주식하시는 분들 위한 원자재 하우스 뷰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오늘 제목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 가장 원자재 투자 관점에서는, 또는 주식 시장 내에서도 원자재 관련 주식을 좀 투자하신다라고 보면, 저는 금 관련 또는 금 가격이 가장 안정적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고 결국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원자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도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경기 자체가 이제 둔화되다가 침체로 가긴 하겠지만,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게 좀 과도한 경기 침체 공포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 최근에 원유라든가 구리 가격이라든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단까지 너무 좀 빨리 내려온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심리적 하단까지. 심리적 하단 정도까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신다라고 보면 또 좋을 수 있는 자산들이, 저는 구리 가격도 한 $9,000 언저리면 최근에 실물 매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가격은 아직은 좀 $9,000 언저리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아직은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물 쪽 지표들은 그래도 $11,000 사상 최고치에서는 좀 냉각될 수밖에 없었던 실물 수요들이 다시 또 조금 살아나는 지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저는 구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가 과도하게 나쁜 게 아니야 라는 부분이라고 보면, 최소한 길게 보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구리 가격이 상당히 좀 좋았던 올해 이슈가 전력 쪽 이슈였거든요. 네. 그럼 전력적 이슈들 자체는 아직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AI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성장할 거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증설이 될 거다. 증설을 하려면 결국 전력이 필요하다. 그럼 전력 인프라 플러스 구리 관련해서는 저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나쁘지 않은 그런 투자인 것 같고요. 구리 가격만 보면 지금은 좀 바닥권이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번 더 트라이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종목으로는 LS가 있겠고, LS일렉,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등등등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예고 방송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뭐가 있다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특집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혼돈이 쫙 크게 변동성이 있고 나서는 좀 잠잠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 큰 손들이나 이 스마트 자금들은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먹거리 나올 거 있으면 상승 모멘텀 트리거 나오면 상당히 좀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중소형주 똘똘한 놈 한번 좀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우리 또 방산주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번 좀 언급해봤지만, 방산주들의 지금 실적이
누구누구는 지금 신고가형이거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쪽 한번 섹터 한번 점검해 보고요. 네, 마지막 주차에는 또 증권주, 금융주 이런 것 쪽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밸류업 관련돼서 좀 서서히 가동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8월 끝나요. 그리고 추석이야. 아유, 이제 29살 되겠네요. 그런가요? 네, 20년 전.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위가 이제 서서히 이제 소멸되겠죠? 입추도 지났으니까. 네. 네. 자, 좀 날이 좀 선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